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ITV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안견의 목류도원도를 중심으로 정치와 예술 2부 공부하시겠습니다. 본 방송에 앞서 유순복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술가와 정치가의 속성을 좀 보셔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기를 예술가라는 것은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런 영혼을 바탕으로 예술적인 영감에 의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아주 개인적인 사람이죠. 흔히 말대로 자기 맘대로예요. 그런 사람이고, 정치가라면 절대 아니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활동하는 자. 굳이 예술로 치면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맘대로 할 수 없는, 절대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러나 예술가는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술가와 정치가는 완전히 물과 기름과 같은 절대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둘의 관계가 만날 때가 있죠. 어떨 때 만날까요? 이익이 맞으면 만나는 거죠. 정치가에게 예술가가 도움이 된다면, 예술가에게 정치가가 도움이 된다면 이들은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정치와 예술의 관계를 보시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술가를 위한 정치가냐, 정치가를 위한 예술가냐라는 견지에서 예술의 정치화, 정치의 예술화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을 정치에 이용한다면, 그리고 정치를 예술처럼 한다면, 요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치예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현실의 정치를 예술로서 폭로하거나 풍자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하거나 혹은 찬탄함으로써 동조할 수 있죠. 그죠? 예술가들이 현 정치하는 것을 보고서 도저히 못 참어 하면서 그 그림이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이런 예술로서 폭로하거나 비판하면서 대항할 수 있죠. 혹은 권력에 아부해서 찬탄함으로써 동조, 아부가 아니라 정말 옳게 생각한다면 정치에 찬탄함으로써 동조하는 것, 이런 식의 정치 예술이 있겠고요. 혹은 이 정치가가 자신의 체제 혹은 이념을 예술적으로 이상화해서 실제 이상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대중을 이끄는 방법, 어떻게 보면 대중을 유혹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어요. 조금 쉽게 접근하게 한다면요, 예술가인 안견 쪽에서 볼 때 자신의 예술적인 재능으로 정치에 동조할 수도 있고 대항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고요. 요 두 번째는요, 안평의 입장에서 예술가적인 성향이 많은 정치가가, 그런 정치가가 예술적으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세계를 아주 아름답게 꾸며서 대중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왕이 된다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술적으로 포장해서 대중들을 이끄는 것 혹은 유혹하는 것,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평이 이 2번 요것을 한 것이냐, 목류도원도를 그려가지고 많은 문신들, 문관들, 많은 지편전 학자들이며 벼슬아치들에게 보임으로써 은근히 굳이 날 왕으로 추종해줘 라고는 말을 안 하고 예술작품을 제시해서 암암리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럼 그 작품을 통해서 이 문신들이 보고 따라가든가 아니면은 안 따라가든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것이 안평이 노렸던 것이 아닌가. 목류도원도라는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보인 것이 아닌가, 그것을 지금 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예술의 정치화와 정치의 예술화를 이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1번 예술의 정치화를 보시면요, 예술을 정치에 이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예술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요,
이건 뭐 역사 이래로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왕족이나 귀족에 예술이 봉사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신의 그 위세, 권세, 그런 위용 이런 것을 포장을 하기 위해서 예술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술가들이 멋지게 포장해 주지 않겠습니까? 집도 멋있게 만들어주고 그림도 멋있게 그려가지고 그 사람의 위세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예술을 발전시킨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그 반대로 이제 그 예술을 이용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그 계급이 생기면서부터는 왕족 귀족에 이제 봉사하게 되는 거죠. 예술이. 그렇게 봉사하게 된다면 이 왕족 귀족이 뭐 그냥 받기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술가들에게 부와 명예를 주겠죠. 귀족이나 왕족들이 예술 애호가 해서 페트론이라는 말, 요즘은 스폰서라 그러죠. 그런 걸로 예술가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에 종속이 되는 거죠. 예술이.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이 말하는 정치 이념을 미화시키거나 그들을 선전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이 안가주망이라는 것은 그 사르트르의 그 실존에서 나오는 건데 그 지성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족이나 귀족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 예술가들 뿐만이 아니라 지성인들의 힘도 빌리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선거 같은 거 할 때 유명 교수라든가 학자들이 나는 누구의 어떠어떠한 그 정치 이념을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대중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지성인들이 사회 참여하게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끄는 뭐 그런 것, 이런 것이 다 예술의 정치화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나는 그런 거 싫어. 예술가로서, 지성인으로서 그건 나의 양심에 위배되는 일이야. 나는 안 하겠어. 이럴 수 있죠. 정치적으로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치적인 외면은 정치 이념을 묵인하는 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과연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이 귀족이 봉사하는 것은 이제 중세,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뭐 다 이용을 하게 되죠.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는 어용이라 그러잖아요. 어용. 옛날에는요, 대학 교수들이 정치에 관여하면 어용 교수라고 해서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아예 폴리프로페서 해가지고 이 교수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뭐 불러주기만 한다면 뭐 언제든지 버선발로 나가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그들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요. 자기네들은 권력을 갖고 전문가들을 아래다 두고 자기네들의 그 나라가 됐든 당이 됐든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아래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결국은 뭐 하수인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매스컴의 발달로 이제 스폰이라고 그러죠. 스폰.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페트론처럼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부를 하거나 광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술가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들이 원하면 또 성상납도 해야 되고 커미션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되는 것이죠. 예술이 점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이 긍정적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인간 세상이 뭐 그렇게 좋게만은 가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예술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예술의 운명이에요. 지성인들을 사회 참여해서 시민들을 동조시키는 것, 과하게 고상하게 포장해서 결국 예술의 타락을 초래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정치를 외면하게 된다면, 이런 지성인이나 예술인들이 정치를 외면하게 된다면 그들을 반대하자니 데미지가 너무 크고 그렇다고
그들의 편에 쓰자니 차마 양심상 어려운 일이고 해서 묵인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플라톤의 대화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죠. 예, 참 끔찍한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세상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세상이죠. 예,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이 약어져서 감히 용감할 수가 없는, 이 무식해야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점점 우리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게 될까봐 정말 겁나지요. 예, 그럼 안견은 자신의 예술을 정치처럼 했는 것이냐. 안견이 예술가로서 정치처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자기의 예술적인 재능을 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부와 명예를 얻은 것인가. 예, 그리고 또 한편 이 안평은 그 예술을 통해서 정치적인 야심을 채우고자 했던 것인가. 예, 지금까지 예술의 정치와 예술을 정치에 이용한 것을 보셨다면 이제 또 정치의 예술화에서 그 안평은 자신의 그 야심을 예술로서 목류도온도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표현한 것인가를 보시겠어요. 사실 그 자신의 정치 이념을 그 예술가가 작품하듯이 정치한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예. 정치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권력이나 이익이죠. 그러나 예술의 목적이라는 것은 메슬로우라는 그 심리학자가 말했듯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 자기의 가치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예술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와 예술이 비록 한때의 이익이 만나서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안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차근차근히 좀 보셔야겠습니다. 예, 안평은요 이름이 용입니다. 그리고 비해당 말씀드렸죠. 예. 나태하지 말아라. 한임금 섬기기를 나태하지 말아라 라고 세종대왕이 지어준 호예요. 삼남이고요. 식견과 도량이 넓고 문무겸전했고요. 아주 교우의 범위가 폭이 넓다고 그랬습니다. 이 안평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뭐 돈 많겠다, 뭐 그 당대의 최첨단의 책들이며 뭐 시화첩이며 명나라에서 수입해온 그런 명품들 뭐 그런 것들을 온 집에다가 다 쌓아놓고서 다 와서 구경시키니 누가 싫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성격 자체도 너글너글하고 하니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겠어요. 그는 12살에 안평대군에 봉해졌고요. 13살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신부는 9살 난 정씨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안평대군의 비극이 나옵니다. 이 정씨는요. 처음에는 이 안평대군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그래요. 금슬이 좋았는데 그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이제 갈등을 빚으면서 서로 첨예한 관계가 될 때 이 정씨의 처남들, 그러니까 정씨의 그 친정 쪽이 다 수양대군의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평대군이 자연적으로 이 자기의 부인과 거리를 두지 않을 수 없었겠죠. 정씨가 그 죽기 전 7, 8년간은 별거를 하고 살았습니다. 예, 14세 때 이제 성균관에 입학을 했는데 이 세종대왕은요. 이 아들들을, 이 왕자들을 그 아주 정치적인 것, 그리고 이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에 교육을 확실하게 시켰던 것 같아요. 아들들을 다 정치에 참여시켜서 황보인이나 김정서들과 문신들과 제휴를 했어요.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평은 성격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수양대군은 사교성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안평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당연히 수양대군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문종이 죽고 단종이 이제 왕이 오르는데 그 12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하니까 무슨 결정적인 일을 해야 할 때, 무슨 관리를 임명할 때라든가 이 참 비극적인 것이 문종이 임종할 때 종친들을 안 부르고 이 대신들을 불러서 임종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명 대신이 돼요. 이들에게 단종을 부탁하고 죽습니다.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은 낙동강 오리알 같이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안평대군은 이들과 친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수양대군은 왕따가 되는 거죠. 이 황표정사라는 것은 뭐냐면 관리를 뽑을 때 누구를 뽑아야 될지 단종이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 노란 점을 꼭 찍어 놓으면 이제 단종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을 임명하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수양대군 같은 사람이 그 꼴을 보겠습니까? 아니야말로 이제는 이씨 왕조가 김종서, 김씨 왕조로 넘어갈 판이죠. 안평대군은 자기가 이들과 교류해서 단종을 보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수양대군 쪽에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감히 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김종서와 황보인이 이 수양대군을 따돌리느라고 수양대군을 명나라 사원사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양대군이 명나라 다녀와서는 명나라와 어떤 뭐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으나 갔다 와서 완전 그 태도를 바꿔서 황표정사를 폐지시키고요. 완전 이때부터 이제 이들과 딱 이제 맞서게 됩니다. 이 단종도 그 살아있을 때 황표정사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들이 말을 안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도 속셈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사람들 욕심은 다 똑같지 않아요. 안평대군이 35세 때 아들이 1월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 정씨가 5월에 죽어요. 연달아 죽게 됩니다. 이 아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 8년 별거를 하게 되는데 이 안평대군이 아예 장례식을 안 가요. 염빈에 불참합니다. 이 염이라는 것은 아시죠?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시신을 이렇게 수위에 이렇게 쌓아서 묶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뼈 알제에다가 거들 염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단도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염이라고 하는데 그 염할 때 식구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빈이라는 것은 이것도 뼈 알제에다가 손님빈에서 이제 그 손님들 받는 것을 빈이라고 해요. 이것을 다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평대군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하나는 죽고 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아버지가 장례식에 참석을 하지 않으니 그 아들도 참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이 뭐가 됐겠습니까? 안평 주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아내 쪽에 그러니까 처가 쪽에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 안평 주위에 붙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그 붓쟁이들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때 이제 수양대군이 그 세를 모으는 과정에서 그 한명회가 있는데요. 아시죠? 그 한명회를 안평과 수양대군이 다 스카우트 제의를 했는데 한명회가 수양대군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권남이 이제 소개를 한 거죠. 어쨌든 수양대군의 손을 잡은 사람이 한명회예요.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만나면서 완전 날개를 다른 거죠. 거기다가 또 홍달손이라고 하는 무장을 또 소개를 받습니다. 그걸로 이제 수양대군은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것에 비해서 안평대군은 이렇게 집안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해예요. 이 해가. 이때에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10월에. 이 장례치고 이 난리를 치는 이런 때에. 계유정난을 일으킨 날에 살생부를 적어가며 다 하나씩 다 죽이고 난리를 치는데 이 안평대군을 밤새 찾아다니도 없대요. 결국 찾았는데 그 양어머니네 집에서 안평대군이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얼마나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 결국은 잡혀서 강화도로 기양을 가는데 7일 만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 남은 것도 죽이고 며느리 딸을 다 건남의 산후비로 보냅니다. 참 이 건남이고 뭐고 다 친구들 아니에요. 다 나이대가요. 다 35, 36, 37 다 그 아래예요. 한명회도 그렇고 이 건남도 그렇고 이 건남은 원래 정치적인 욕심은 없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세조를 만나면서 부와 명예를 다 얻게 된 사람인데 이게 옛날에요.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면은요. 이
걔는 나 줘라, 걔는 너가 줘라, 이런 식으로 이 여자들이 다 노비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할아버지인 태종은 방번과 방석, 그 이복동생이에요. 강씨의 애들. 그러니까 이복동생을 죽였지만 이 수양대군은 자기 친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분들 아실지 몰라요. 그 고문관이라는 말 있죠. 고문관. 눈치 없고, 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저는 이 안평대군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너그럽고 풍류를 알고 멋을 알고 시서와 삼절에 뛰어나고 뭐, 그런데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죠. 자기 형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어쩌면 이미 포기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아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 이런 상황에서 포기했었을까요? 어쨌든 이 수양대군이 완전 그 안평대군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부셔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합니다. 그 안평대군이 어마한 책을 그 모아놓은 게 있죠. 그 책들을 다 태워버리라니까 신숙주가 비책들이 많은데 그건 좀 안 태우면 안 될까요? 했더니 필요 없다고 다 태우라고. 하나도 그 아까운 책들을 다 태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분노가 많았으면 그럴까요? 예. 그 조카 며느리고 조카 딸 아니에요? 그걸 그 건남의 산호비로 다 줘버리고 조카도 죽이고, 예. 이렇게 어마하게 죽였어요. 예. 이 안평이 어떻게 보면요, 너무 철없는 오렌지족이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안평의 예술성을 좀 보시면요, 정말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이런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겠죠. 뭐 당연히 그러셨겠지만, 제가 옛날에 과거에 문헌록을 번역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묘비명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선비면 선비고 왕이면 왕, 이런 분들의 그 행적을 각한 그 묘비명이나 그런 걸 보면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효자고 충성이고 재주가 뛰어나고 막 너무너무 다 미사역으로만 다 있어요. 지방에 가서도 묘비명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보면요, 불효자가 없어요. 불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런 평가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쓸 때 정말 그럴까? 좀 쓰기가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왕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술 후원자가 아닐 수 없죠. 수본이에요. 빠뚜롱입니다. 예. 뭐 명나라에서 최첨단의 그런 문명, 그런 것들, 서적이 1만 권, 예, 좀 남다른 점이 있었겠지요. 그죠? 예, 어마어마한 서화 골동품,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누렸겠어요? 많은 사람이 누렸겠지만 제1 수혜자가 안견입니다. 안견. 이 안평이요, 안견을 몸에서 떼어놓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계유정난 그 난리칠 때 안견은 살아남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거기서 정치와 예술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 안평의 글씨예요. 예. 조맹부체를 이제 방했지만 자신이 소화시켜서 활달하고 자연스럽게 그랬다고 그러죠. 예. 정말 뭐 제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정말 잘 썼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욕심 없는 정말 자연스러운 아주 활기찬 그런 글씨체다 보니 그 형인 문종이 불교 경전에 이제 그 인쇄하기 위해서 경원연의 동판으로 주조를 글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인 수양이 그 동판 할자를 다 녹여버리고 을미장가 을해장가를 다시 만들어서 썼다 그래요. 얼마나 동생이 철천지 원수 같았으면, 예. 이 안평이 그렇게 고문관 같이 눈치 없이 그렇게, 예. 그래서 그 아까운 경호자가 다 녹아서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보물로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안평 사인이 없어요. 낙관이며 이런 게 없어요. 관서며 언제 무슨 해에 안평 그리고 낙관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예, 내용을 보시면은 안평 글씨이긴 한데 안평이 썼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증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로 썼으니 뭐 이건 보통 사람이 쓰는 게 아니죠. 금가루로 이렇게 글씨를 쓴 걸로요. 심증은 가나 그래서 보물로 되지 못했다고 해요. 예, 그럼 안평의 글씨로 추정되는 이 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 만리관산, 개영추, 하인횡옥, 의고루, 일성취입, 광한전, 자유지음, 재상두. 예, 원문하고는요, 요 전자가 빠져서 이렇게 한 글자씩 밀렸고요. 맨 뒤에다가 이 전자를 쓴 것 같습니다. 예,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리관산 개영추. 만리관산에 개수나무 그림자 들이오는 가을에 하인횡옥 의고루. 하인 어떤 사람이 고루 높은 두각에 기대어서 옥피리를 푸는가. 이 횡자는요 가로횡이죠. 예, 옥은 피리를 상징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피리를 가로로 이렇게 세우니까 피리를 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성취입 광한전. 예, 일성 한 소리가 이제 큰 소리라고 해야 되겠죠. 예, 큰 소리가 광한전에 불어 들어오니 울려 퍼지니 자유지음 재상두. 예, 자자는 본래 자자죠. 예, 본래 있었구나. 예, 무엇이? 지음이. 지음은, 이 지음은, 백아와 종자기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그 백아가 연주하는 그 검은고 소리를 듣고, 친구인 종자기가 그 백아의 그 연주의 의도를, 알아차린다 해서 뜻이 맞는 그런 친구를 지음이라고 합니다. 상두, 맨 위에 저 높은 꼭대기에 그 친구가 이미 있었구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의미로 봐서 안평대군이 말하는 이 지음, 그 지음은 아마도 형인 수양대군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평대군은 어느 순간에 이미 그 수양대군이 왕의 목심을 인정한 것 같은 그런 시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공부 마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